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만 하역 노동자와 오징어 잡이 선언에서 이후 언론인과 청와대 요직을 거쳐 교수까지 이런 이력을 가진 인물의 인생 스토리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드라마틱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또 요즘은 방송에서 논객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달리 솟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혜수의 파워 인터뷰가 오늘 주목한 인물입니다.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면서 지금은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파워 네. 인터뷰는 처음 출연이신 건데. 영광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많이 뵈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제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왔고요. 고향 떠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30년, 예.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와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오천에 이사를 했고요. 지금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를 구했는데, 네. 그래서 이사를 와서 이삿짐 정리하고 또 고향 분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네.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전국신데.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예.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방송 스케줄 있으면 또 계속 올라가시고. 예. 자, 제가 방금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력을 보니까 인생사가 보입니다. 지금은 교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도 활동하셨고. 자, 그런데 출발은 항만 하역 노동자 그리고 또 오징어 잡이 선원. 예.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있습니까? 약간 좀 특이하긴 하죠. 네.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생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사람의 인생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립고등학교죠. 포항수산고등학교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원양어선을 타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못 살, 그 당시에는 다 못 살았죠. 네. 못 살던 시대라서 저도 위양선 탈 거라고 해서 포항수산고등학교 진학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출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의 저동에 가서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태창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40톤짜리 목선이었는데 대화태 의장으로 하는 오징어 잡이, 대화태, 오징어 잡이 여선이었습니다. 첫 항차에 나갔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이니까 19살 때였죠. 19살 때였죠.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지금 우리 애들 보면은 아이고 세상에 이런 소리 나올 정도였는데 대화태 의장 갔다가 당시는 그 배 사람들이요.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그렇죠. 거칠고 또 무섭기도 했고요. 지어박히기도 많이 지어박혔고 또 파도와 싸운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동항에 보름 만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도망갔습니다. 힘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제가 20만 원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 정도가 돼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취직을 고등학교 졸업증 한 장 가지고 어떻게 받아줄 데도 없고. 그래서 마침 받아주는 게 포항 신항만에 일용직 항만 노무자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합격했죠.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 항만 일용직 노무자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이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습니다. 이게 막교대거든요. 12시간째 막교대하는데 얼마 전에 그 상만에 들어가니까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동료들. 아직도? 그래서 3년 동안 일용직으로 있다가 그 회사에서 아이고 이 친구 굉장히 일 열심히 한다 아마 이렇게 예쁘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됐고 정식 직원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가문의 최초로 우리 집 가문의 최초로 넥타이를 매게 됐습니다. 제 꿈이 셀러리맨이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빨리 이룬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그 포항의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본사, 그다음에 1년 만에 그룹 비서실 이렇게 발탁이 됐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청와대까지 오게 됐었고요. 예. 뭐 물론 제가 항만 노동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기 때 그런 여정들이 지금의 자양분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네, 자양분 됐죠. 아마 그러한 어떤 경력이 없고 제가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과 같이 대접을 받고 남들과 같이 대우를 받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날에 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특강 요청을 받는데요. 네. 가면은 이렇게 묻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다 성공 스토리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오늘날에 제가 있는 동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열등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일까 맞은 말일까 되게 주저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를 끝나고 난 뒤에 보면은 거의 제가 생각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다만 그 용기가 없었던 거죠.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회의가 잡힌 나가는 회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공부를 해서 그걸 마치 처음에는 남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을 내가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럽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굿 아이디어 뭐 이렇게 되면서 네. 점차적으로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밤낮으로 저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영어 수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돌아가는 뭐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이런 어떤 주제들 그런 게 있으면은 책을 봐야 되고 확인을 하고 그 확인 후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그 속에서 내 자존감을 얻어가는 그런 형태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요직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참 그 시절을 좀 회고하자면 여러 가지 뭐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할까요? 뭐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한 13번 정도 사표를 냈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일용직에서 그 회사의 그룹 비서실의 회장 비서가 된 후부터 13번 정도 지금까지 사표를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뭐 이게 제가 뭐 오만하게 자신감이 있어서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제가 잘못해서 잘린 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 스카우트를 받았고요. 또 거기서 제가 그만둔 직장마다 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착각이긴 합니다만. 13번 사표를 냈는데 뭐 좀 한 번 내기 시작하니까 두 번 내는 거는 쉽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예,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내는 거는 좀 쉬웠습니다. 쉬웠었는데 그런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제 얘기가 2000년도에 SBS, KBS, MBC 3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서울생활 그룹 비서실 발령을 받고 그 이듬해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제가 보증 피해를 받아서 월급이 다 차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각박했죠. 각박해서 그때 제가 직업을 한 5개 정도 가졌습니다. 대리운전, 그 다음에 주말에 인형 덮어 쓰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보험도 팔고요. 뭐 온갖 거 다 했죠. 그러면서 빚을 갚고 생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그 집사람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그러니까 흔쾌히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생활비도 없는데 대학 가도 되겠냐 이래 물으니까 집사람의 명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까지도 가슴에 참 많이 안고 있는 일종의 뭐 철학 비슷한 게 되는데요. 없는 집 형편에 만원이 없으나 100만원이 없으나 없는 건 똑같다. 그러면 꿈이라도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때 36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석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박사 진학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그만하지. 어쨌든 가족들이 든든한 배경. 그건 가족이죠. 가족을 배경 그 힘이 아니면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빚도 다 갚게 되고 대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쓰라 그래서 제가 책을 썼죠. 책 제목이 좀 긴데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사람에게 그렸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람에서 비롯되고 모든 게 사람으로서 해결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좀 그때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걸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시절도 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거. 뭐 오늘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많이 궁금들 하십니다.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죠. 꿈도요.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꿈을 꾸는 겁니다. 희망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TV도 나오고 이래서 좀 유명하다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유가 없었죠. 감히 꿈이란 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게 돼 있고, 그렇죠. 예. 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생활에 당장 타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제가 자신 있게 우리 후배들이나 청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발끝만 보고 열심히 걸어가게 되면 언젠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13번의 직장을 옮겼는데 다 스카웃이 됐었고 또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청와대도 가 있고 네, 그겁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포항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좀 들어볼게요. 물론 뭐 제가 저도 시청자이긴 하지만 방송을 보면서 뭐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정치 현안들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생각들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차피 고향이 포항이니까 포항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쨌든 포항은 떠나 있는 동안 정말 많이 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끔씩 왔습니다. 당연히 오셨겠죠. 고향인데. 고향 생각하면요.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향에 특별하게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전부 아픈 기억이죠. 못 살고 못 먹고 형상항 다리 넘어서 포항 포스코에 거기에 밥을 벌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어오면서 가끔씩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은 포항이 참 척박하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냉정하고 또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포항 포스코가 만들어지고 한 50년 가까이가 이제 돼 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의지가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철강도시 포항. 이 부분은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짊어질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 도시도 중요하지만 철강 도시 말고 다른 도시도 좀 필요하다. 이제는 그런 닉네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새도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데 지나치게 산업화 철광에 매몰되면은 이 도시가 척박해지고 척박해지면 그만큼 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다음 세대가 더욱더 척박해진 그런 환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 도시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2차 전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문화 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좀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의 한쪽 날개와도 같은 경제문화도시로 이걸 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역량이 닿는 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청와대에 계시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좀 잘 들여다봤지만 지금 뭐 어떤 지방도시가 대부분 소멸 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포항은 뭐 2차 전지든 수소든 바이오든 신산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확장성을 갖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포항이라는 곳은 좀 경쟁력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이 포항이 다른 도시보다 낫죠. 그럼요. 포항이 어떤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이 좀 많을 텐데 만약 교수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하겠습니까? 우선 그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항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단체장도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역할은 아주 멋진 그림을 제시하는 역할은 아니다 봅니다. 그 마을,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그곳에 정말 혼을 불어넣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려주는 그림을 보고 이것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림을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곳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이것이 어떤 거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실행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수소전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다양성을 있죠. 알다시피 포항 제철에 철강산림이 사용안을 걷는다. 여기에서부터 포항 시민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단 말입니다. 우리 먹거리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당장 걱정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2차 전지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명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수소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산업이 급변화되면서 또 바뀌게 될 텐데 여기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우리는 또 다른 먹거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경제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양쪽 날개를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국비 투자도 있고 뭐 지방비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좀 괄목할 만한 성장 그리고 비전을 본다 그러면 민간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느냐 민간 투자.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민간 투자는 투자에 대한 실효성을 따질 때는 인구에 대한 감소 추이를 먼저 보죠. 그렇죠. 이 지역에 얼마 정도 인구 감소 요인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이걸 보고 사실상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구가 감소하는데 거기에 돈을 뭐 몇백억 투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포항은 인구를 어떻게 유출을 막느냐, 감소하는 현상을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포항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공장을 만들고 수소 엔진을 들어오고 2차 전지를 들어오고 주변에 공단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세상이 1년과 한 달이 다르게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데 네.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 일자리가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다. 이런 발상은 아마 30년 전에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교통도 편리하고요. 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워라벨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공장이 많고 일자리가 있어서 여기에 무조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의 이동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꼭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라이프 플레이가 아니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아주 단편적인 그런 표현인데 우선 도시 전체에 대해서 제가 뭐 시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포항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되겠다. 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뭐냐 그러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학교 가기가 편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쇼핑하기가 좋아야 되고 학원 보내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부부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말마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든다. 이건 조금 후진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대한 그 계획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로 우선 만드는 그런 인프라부터 다시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포항이 비록 공단 도시지만은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쇼핑하기도 좋고 극장 가기도 정주 여건 좋고 좋다. 뭐 교통 체증도 없고 그런 어떤 생활하기에 괜찮은 도시다라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는 좀 감소되리라 봅니다. 인구 감소가. 왜냐 그러면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뭐 경제권을 지은 분들이 사실 여성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성분들인데 맞습니다. 뭐 남성분들 뭐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여성들이 참 생활에 편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편리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남자분들이 이사 가려 해도 여기에 주도권 별로 없습니다. 굳이 뭐 예, 안 가도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인프라부터 포항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공단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먹거리가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단이 들어오면서 경제 생활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민간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청년층도 이제 그렇죠. 머물 수 있겠군요. 인구 유출이 감소된다는 것은 청년이 일을 하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가장 큰 청년대입니다. 큰 인구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되고 포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이제 경제 문화 도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프레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업 도시와 경제 문화 도시가 같이 이루어져서 이게 새가 날듯이 두 개의 축으로 날 수 있는 그런 포항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아까 제가 그 청년기 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세대가 바뀌었고 지금 세대 간의 격차들, 뭐 생각 인식의 차이들 굉장히 좀 더 벌어지고 있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요. 포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거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를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근데 그런 인식들도 좀 차이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문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청년 문화는 무조건 먹고 쓰고 즐기는 그런 화려함에 대한 문화는 절대 아닙니다.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진지해졌고요. 또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옛날에 공동처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 니즈에 맞으면은 어느 곳이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 청년 세대라 봅니다. 그럼 포항은 젊은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화려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없느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워라밸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없죠.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문화적 시설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 표출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공간 뭐 이런 것들도 아예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프라에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먹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지금 영일만 대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 여부가 뭐 곧 뭐 구체화되겠죠. 구체화되는데 지금부터 포항의 많은 정치라든가 행정가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영일만 대교가 만들어지면 그 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좀 치열하게 돼야 된다.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 그룹에서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돈이 뭐 수조 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잘 되면 우리한테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포항 남구 같은 경우에 제가 오천에 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영일만 대교가 구룡포 이쪽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대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면은 포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적어도 영일만 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포항에 1박 2일 정도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룡포, 동해, 그 다음 오천, 대이동, 연일 이런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마다 각 허브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지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자면은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영림만 대교가 구체화되어지면 그러면 구룡포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될지 이 고민. 그러면 구룡포에서 머문다 그러면은 그걸 유인할 수 있는 동해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냐. 그럼 동해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오천은 또 어떻게 유인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쭉 인프라를 만들어지는 허브 역할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정부가 짧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인프라 고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허브를 어떤 형태와 어떤 문화적 도시를 가져가느냐. 이게 젊은 층들이 특별한 도시 포항에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골목골목에 뭘 만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그림에서 이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뭐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정치인들 지역의 어떤 뭐 리더들께 한 번씩 물어보는 게 공간적 개념에서 포항 북구와 남구의 어떤 시민들은 그래요. 남구하고 북구의 어떤 격차가 좀 크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 하나를 보게 되면 어느 쪽이 피해고 어느 쪽이 이득을 받다 이렇게 보기가 상대적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인데 저희가 남구 오천에 이제 올사를 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주를 한 잔 기울여서 하는 얘기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공장 꿀떡에 오염 우리가 다 마셨는데 살기 좋기는 북구가 살기 좋더라.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오천마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피해 아닌 피해죠. 일종의 포항을 잘 사는 산업화 도시의 희생이 된 듯한 지역이 사실 오천입니다. 왜냐하면 포위가 됐습니다. 포항 포스코, 그 다음에 오천 해병부대,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블루베리 단지까지, 예, 그 다음에 여기 SRP. 그래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지 공간적 개념에 본다 그러면 오천은 남구의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숨막히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탈출시켜야 되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라는 개념. 예. 그런데 이 신도시라는 개념이 뭐 전문가가 안에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주제넘긴 합니다만 신도시라는 개념을 어떤 중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인구 늘으니까 자꾸 도로 넓히는 것 같고 그냥 택지 만드는 것 같고 이런데 도시는 그런 공간적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여기에 숨통을 튀어나오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연구도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구룡포도 그렇습니다. 구룡포도 업 전쟁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업 전쟁기지고 옛날에는요 10,000원짜리도 개가 몰고 다닌다는 정도로 흥청거리는 동네가 구룡포였어요. 근데 지금 구룡포 가면요 노인 인구가 거의 70% 넘습니다. 사실 구룡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지금 현재로 보면요 그 당시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경제활동 거기서 하는데 대부분은 밖에서 이쪽에 나와 있죠. 북구에 사시고 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나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업 전진기제가 정부의 정책상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 앞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싼 대한민국의 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정책적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차치하고더라도 다른 형태의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벨트, 이 항만 호미곶 벨트, 이 벨트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세계 어디 내놔도 괜찮은 명소가 될 수 있는 나폴리와 같은 벨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구룡포를 지나서 동해까지. 이 부분을 수십 년 동안 포항시는 군사기지라는 이유와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편중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그냥 도외시해 놨어요. 이 좋은 해안 벨트를. 저는 이 벨트만 고민을 갖고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댄다 그러면은 정말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능가하는 그런 해안에 대한 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앵커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잘 사는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식들, 그렇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해안벨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2000년의 보고를 왜 저렇게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요. 저 그냥 난개발됩니다. 물론 포항시가 여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세계적인 국제 관광지로 그에 따라서 공항도 넓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데 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저는 민간 투자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어떤 여러분들이 오면 한 번씩 제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성장해 왔지만 아까 제가 앞에 그랬었죠. 뭐 포항이 근 50년을 포스코에 너무 의존했다. 포항과 포스코의 관계는 뭐 좋을 때는 좋았고 또 아슬할 때도 많았고요. 뭐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은 어떤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포항과 포스코는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50년 가까이 포스코에 너무 의존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포항 자체에 버리라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럼 물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여기 의존도를 좀 줄여가면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은 그런 얘기 바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요, 뭐 공인이기 전에 형상강 다리를 넘어서 추운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정말 형상강 다리 겨울에 자전거 타고 건너면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그걸 타고 신항만까지 출퇴근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항만 가려면 포항 제철도 통과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희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죠. 그에 대한 포항 제철에 가진 그 정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포항제철과 포항은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닙니다. 공감적 관계지요. 정서적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에서도 포항 시민을 바라보고 포항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기업으로서 지주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율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뭐 뻔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항 시민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사실 교수님이 좀 말씀 끊었으면 죄송한데 사실 교수님은 정치도 하셨고 또 기업인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기업에 15년 동안 16년 있었는데요. 16년을 있었는데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 위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적 기반에서 원론적으로 따져보자 그러면 포항제철이 지주회사를 옮기고 이런 것은 기업의 자율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포항제철, 즉 포스코가 만들어지는 것은 산업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결단이었고 여기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 소의 입장에서 포항 시민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 좋은 자연 경관을 내놓아놓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강 회사 포스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정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상한 다리를 넘은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즈니스적 관계로 기업적 개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갑게, 좀 더 정겹게 포항을 봐야 되는 것이고 포항 사람들도 거기에 너무 피해의식을 갖거나 너무 보상 심리에 기대해서 포항제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포항제철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얘기 원점의 종착은 상생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겠지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지역에 또 내려와서 또 활동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어떤 각오나 이런 말씀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90년대 갔으니까 한 40년 가까이 이제 객지 생활을 했죠. 외로웠죠. 친구도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 서울서 그 바닥에 살기가 참 팍팍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는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포항에 오니까요. 참 편합니다. 돌아서면 아는 사람이고. 그게 고향이죠. 예.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주잔 기울이면서 뭐 가슴 아픈 얘기도 같이 공유하고 또 뭐 장사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가진 지식도 좀 공유하고 그렇게 그냥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포항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포항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네 이장도 좋고요. 네. 예. 자, 오늘 인생사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추석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는 유독 극성을 부렸고요. 또 일본 원전 오염수 이슈 등으로 더 어수선한 가운데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도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난 첫 명절인 만큼 푸근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수의 포화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